네, 대선 막판 변수 짚어보죠. 역시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 무산된 것.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TV 토론도 아마 중도층 표심 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의 변화.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의 표심, 향방 이런 것들 변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일화 얘기 앞부분에서 많이 했으니까 짧게 한번 짚어보고 가죠. 윤희석 대변인. 네. 지금도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계속 저희가 먼저 단일화의 끈을 놓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를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받은 거예요. 예. 공은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지금까지 잡고 가는 것과 놔버리는 것과 어떤 게 선거 전략상 더 유리할까요? 그래도 좀 여지를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유세에서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것과 네. 그래도 우리 편이야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나빠요. 안철수 후보 때문에 정권 교체 안 될 수가 있어요.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위험해요. 이러는 것보다 저 끝까지 안철수 후보랑 함께 하겠습니다. 뭐 저와 같이 한번 뭐 공동 정부 하시죠.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게 더 유리해 보여요. 앞부분처럼 전자처럼 해버리는 게 더 보수층 결집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 결집은요. 그 투표일이 다가오면 자동적으로 결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넉넉하고 통 크게 저는 아직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토론이 있잖아요. 네. 그 법정 토론 1차에서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순간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내일 태도가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강하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후보 찍으면요 1년 안에 손가락 자르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와 험담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 감도 아니고 되면 큰일 나요. 나라 망해요. 이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비춰보면 결국에는 강하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공격을 해야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표도 자기가 견인해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안철수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표심에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친문 강경파들 그 사람들 나와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실 중도 표심을 전혀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감을 사지. 그렇지만은 안철수 후보가 하는 그런 멘트들은 굉장히 그 중도층한테는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는 뼈아픈 부분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좀 통 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런 전략을 짰으면 그런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일요일 발표 이후에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이렇게 좀 문제가 노출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권 능력이나 또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정기남 대변인 이번 대선 정말 그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더 표차가 좁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잖아요. 실제 그렇죠.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거의 한 뭐 35만 표에서 70만 표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벌써 있어요. 그 정도로 박빙의 선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앞서 나왔던 이제 저는 단일화 변수는 소멸됐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이슈를 계속 선거 마지막 날까지 끌고 가려고 할 거다. 실제요, 이게 여론조사를 최근에 하지 않습니까? 단일화 이슈가 항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만큼 보수 지지층에게 소위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일화 뭐 이런 부분을 아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요. 저는 내일 TV 토론인데 마지막 TV 토론인데 역시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제 마지막 진영 간 결집은 다 이루어졌는데 결국 중도 부동층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그 결국은 구도 캠페인이 이제 거의 막바지 왔지 않습니까? 인물입니다. 후보의 정체성과 경쟁력인데 그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현저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어떤 그 흐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좀 그 상승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한 채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내일 이제 사회 분야 TV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아마 내일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대장동 의혹을 틀림없이 제기할 것 같은데 지난번 정치 분야 토론 주도권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9분을 전부 대장동에 썼거든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분야인데 그날 정치 분야 토론의 두 가지 주제가 정치 개혁과 외교 안보 분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 분야도 남아 있고 그런데 그냥 대장동에만 주도권 토론 9분을 쓰는 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됐을 때 민주당이 생태탕만 따지다가 졌던 그 아픈 추억을 떠올리는 보수층 지지자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토론 시간 전체를 다 할애한 거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만큼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밝히고 싶은 게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가 이제 반영된 거로 보고요. 그 토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그 세 분의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다 보니 정작 하고 싶은 걸 못했고 공격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막 산재되고 하면서 토론 자체에 대해서 이 방식에 대한 의문이 좀 남아요. 사실은 이제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도 이제 궁금하실 게 많을 텐데 내일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 이제 뭐 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 개혁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게 저희 입장에서는 공격할 포인트가 훨씬 많아 보여요. 물론 정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토론이 그래서 이제 뭐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할 말이 많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토론은 후보가 하시는 거니까요. 그 대목에서 꼭 하나 첨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자료가 재미있는 자료가 공개가 됐던데 저는 내일 대장동 의혹 그렇게 세게 제기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면. 자, 그 이른바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언론사가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하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26, 7일간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 그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있었냐면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다 몸통은 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뭐 후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조사 결과가 재밌어요. 이재명 후보가 49.3%인데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38%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장동이 결국은 부산 저축은행 비리에서 시작됐고 또 소위 이른바 김만배 누나가 집을 윤석열 후보에 붙인 집을 사줬다든가 하는 소위 공세 속에서 양당의 공세 속에서 대장동 몸통이 그동안은 그분은 항상 이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여론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으로 대장동 의혹으로 만으로 토론을 끌고 가기에는 저는 윤석열 후보도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15초만 할게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여론이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과하다고 봐요. 예. 진짜로.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 네거티브적인 요소는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돼가지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마지막 토론회까지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좀 새로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 실리를 굉장히 주장하면서 정치개혁 노선을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사회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사실은 통합사회라든가 또는 계층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이재명 후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앵커께서 만약 저에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라고 물어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감동을 주는 분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는 설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될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8일 동안 각 후보들께서 감동을 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TV 토론에서도 대장동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거든요. 아무리 서로 논리를 해봤자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지금 남은 8일 동안은요. 머리를 움직이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나 정말 감동 먹었다.
나 저 사람 찍어줘야지 이렇게 울컥하게 만들어야 돼요. 없던 감동이 8일 만에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노력을 해야죠. 이제 워낙 뛰어난 분들이 선대위에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감동을 주려면 비우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많이 버리시라. 버리기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기는 분이 대통령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 대선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긴 합니다. 너무 처음부터 비호감 대선으로 이렇게 쭉 일관하면서 민주주의의 축제 아닙니까? 네. 그야말로 또 축제 중에 축제가 대선인데 이번 대선 선거운동 과정 보면 감동을 먹을 만한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거는 좀 저도 쭉 안타깝습니다. 지켜봤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유의해 주십시오. 뭐 아마 양당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지금 가고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볼 게 이번 금요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문화일보 칼럼을 봤는데 칼럼을 쓴 사람이 문화일보 논설위원인가 되는데 사전 투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네. 썼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사전 투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까지 하고 있고 또 이제 황교안 전 대표도 계속 지금 광고를 내면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 투표는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제 윤석열 후보 사전 투표를 꼭 해달라 이렇게 유세에서 강조하고 이준석 대표는 3월 4일 날 광주에 내려가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를 하자, 독려하자 이걸 당론으로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당론이에요. 후보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첫날에 하겠다고 하고 당대표도 그러고 저희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시라고. 그 사전투표 관련한 논란은 지난 총선 뭐 이런 과정에서 당에 속한 몇 분이 그런 주장을 아주 세게 하셨죠. 그리고 그걸 또 세게 주장하시는 분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서 결국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고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을 저희가 설득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염려를 안 하신다고 보고 왜 사전투표를 해야 되느냐. 권영세 본부장께서 아마 그 아주 좋은 예를 드신 것 같은데 사전투표일까지 포함해서 사흘 동안 투표하는 거 하고 그냥 본투표 딱 하루 투표하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느냐. 이 말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 문제는 뭐 저희도 똑같다. 무조건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록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당론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뭐 지금 뭐 민주당에서 원치 않는 목소리 하는 여권 인사들이 있기는 있지요. 네, 예. 있습니다. 어느 당이나 다 그런 거는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사전 투표하면은 민주당이 좀 더 유리했죠. 네, 네. 뭐 이번에도 저희들은 사전 투표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샤이 이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진보층에 있는데 이제 샤이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분들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투표장으로 가시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저희 입장에서 사실 어려운 대선이고 또 지금 앞으로 남은 8일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든 잘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겸허하게 또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지금 캠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예. 사전투표 관련해서 꼭 이건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어요. 예. 그 지금 사전투표 하겠다라고 하는 의향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윤석열 후보가 그 소위 이른바 지지층의 사전투표 이것을 독려하는 차원의 발언이긴 했지만 저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선거 날에 우리가 확진자를 부풀려 가지고 뭐 투표 막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실현이 될 텐데 그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사전 투표가 결국 사전 투표를 방해하는 지금 사람들 황교안 뭐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거 선거 방해 행위예요. 지금 오늘 선관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선거 방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대목을 좀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사전 투표 관련해서 본투표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뭐 투표를 막을 수 있다 이 발언은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뭐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방역에 대한 코로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상황 때문에 투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투표 의향을 꺾을 수 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윤희석 대변인 해석해 말씀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고맙습니다. 맥락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윤석열 후보께서 이렇게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충분히 오해가 가게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셔서 이제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그걸 다시 한번 수정해서 해석을 하는 과정이 좀 많아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상당히 좀 선대위에 계시는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난 27일 날 예를 들면은 양산 가셔서는 정치 보복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4시간 뒤에 울산에 가서 정치 보복이요. 그거 숨겨놨다가 몰래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 후보들이 다 선대위 관계자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사실은 그 말 실수가 차지하는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일본군 진입 발언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 발언 이런 부분들은 실수였다고 봐야죠. 아니 실수였죠. 실수였고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후보가 다 전지전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수가 벌어졌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정성 있는 해명과 사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제가 편을 들면 대변인이니까 편을 들면 바로 입장을 냈어요. 표현상의 어떤 그 실수란 얘기도 했고 취지는 분명히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취지 입장문도 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윤석열 후보 제가 이제 상대 당이니까 얘기하면 일본군 진입 허용 관련돼서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저는 해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해명을 안 해요. 안 하고 오히려 상대당을 공격해요. 그 말을 뭐 확대 해석했다, 왜곡했다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심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관중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과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희석 대변인 얘기 들어봐야죠. 아니 저희가 입장을 냈어요. 그는 심상정 후보가 계속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아니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입장을 냈고 대변인단에서도 냈고 했으니까 그걸 반복해서 얘기한 적은 없고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입장 밝힌 거 봤는데 그 뒤에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심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이제 내일 있을 토론 마지막 토론인데 지금 뭐 지지층이 사실 다 결집돼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토론이 영향을 별로 안 미친다고 하더라도 부동층 표심에는 토론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장성철 교수 뭐 데이터가 좀 있나요? 글쎄 그 기본적으로 대략 보면은요 10% 정도만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한 90% 정도는 저는 지지하는 후보 계속 끝까지 지지할래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10% 정도가 TV 토론에서 후보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면 지지를 바꿀 수가 있다. 10%면 충분히 당선을 그렇죠.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TV 토론은 얻을 거는 없고 잃을 거만 많은 TV 토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들과 국민들은요. 뭔 실수할까? 뭔 말 실수할까? 그거 잡아가지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예. 상대 진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발 득점하지 말려고 하고 실점만 하지 마시라. 그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호남 표심 한번 살펴보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역대 최고 득표율 기대를 하고 있죠. 이준석 대표 30%까지 얘기했는데 윤석 대변인 지금도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뭐 당대표가 훨씬 많은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일단 목표치입니다. 저는 지난번
10년 전에 박근혜 후보가 10.5% 호남 전체, 전남, 전북, 광주 10.5% 득표한 거가 굉장히 경이롭게 받아들였던 그 상황을 본다면 물론 10년이 흘렀지만 저희가 목표지만 30% 얘기한다는 거를 보고 굉장히 저는 기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지역구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재명 후보도 대구 경북에서 많이 득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고 어쨌든 호남에서 저는 20% 넘는 득표율이 나온다면 상당히 큰 기적이네요. 의미가 있고 예, 당선에 뭐 당연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정치 혁명의 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 나올까요, 정기남 대변인? 아쉽게도 그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호남 공약, 또 호남인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그 어떤 선거보다 열심히 하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앞서 윤석 대변인 말처럼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또 현실화돼야 되고 그러나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보여줬던 수치의 절반도 득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이미 결집되고 있는 양상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호남은 이미 한 80% 가까이 지금 그 이재명 후보로 결집되는 양상이거든요. 그것이 그 노력을 폄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에 나오는 득표율에 반토막도 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상황실에서는 분석 다 해놓고 계시죠? 네, 지난주 주말에 계속 제가 강주 전남 좀 돌아다니면서 민심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호남에서 이렇게 다변화된 민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어쨌든 호남도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주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건 맞는데 결국은 얼마만큼 호남인들의 열망, 정치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는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가 기대만큼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 흐름들이 호남의 흐름들이 서울 경기에도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거 막판에 갈수록 그 이재명 후보가 던진 그 통합정부 그리고 정치개혁의 어젠더가 호남인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한테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안철수 후보의 완주와 호남 표심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30% 가까운 득표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노리고 이제 호남에서 1박 2일 일정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예전만큼 호남 분들의 기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지지율 정도의 지지율, 그러니까 종합적인 지지율만큼 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앞장서 오셨던 호남 분들께서 이번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경계심을 좀 풀어주시고 지역 감정과 지역 정치를 좀 벗어난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교수는 윤석열 후보 지지예요? 아닙니다. 저는 뭐 정권 교체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네, 바라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막판 변수 뭐가 될지 짚어봤습니다. 3일짜리 보내드린 백운계 시사 1번지 네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송금주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 상황단장,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대변인, 정기남 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